청소년 이해론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26번 볼게요. 다음에 설명하는 이론과 관련된 학자는 보기 문항을 보면 이렇게 5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다른 이론을 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이 기출문제를 여러 번 보면 설리반이라든지 레빈, 로저스 이런 학자들은 제가 다른 회차의 기출문제에서 이제 설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봐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자, 1번 뱀은 성도식 이론을 말한 학자인데요. 성도식 이론은 사회학습 이론과 인지발달 이론을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역할 개념도 사회학습 이론과 인지발달 이론을 이제 적절히 결합해서 그 습득 과정을 설명을 했었던 것이죠. 박스 안에 보면 성역할 개념, 습득 과정을 설명하는 정보처리 이론이다라고 하면 자, 여기만 봐도 이제 그 뱀이 이야기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아동은 성도식을 구성하고 그에 맞는 성 역할을 발달시킨다. 성에 따라 조직되는 행동 양식을 설명한다. 1번 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2번 설리반은 대인관계 욕구 6단계 이론을 발표한 학자예요. 그 단계마다 대인관계의 욕구 해결을 통해서 자기 정체감이나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간다라는 이론이고요. 자, 레빈은 장 이론을 발표한 학자인데 어떤 목표를 추구하려는 그런 내적 긴장감이 있으면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신념을 가지게 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인지적 재구성을 하는 것이 학습이라고 말한 학자입니다. 자, 로저스는 너무나 유명한 학자이죠.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트는 청소년 참여의 8단계를 말한 학자입니다. 청소년의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의사결정에 참여함에 있어서 그 수준을 이제 8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한 이론이에요. 자, 26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7번 기성세대의 생활 양식을 거부하고 저항적 실천으로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청소년 문화의 특징. 자, 청소년 문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소년 문화에 대한 보기 문항은 자, 1번, 4번, 자, 5번 이게 청소년 문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5번부터 보면 주류 문화라고 했잖아요. 주류 문화는 전체 문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체 문화 중에서도 가장 상위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류 문화는 전체를 봤을 때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아동이나 다 어떤 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상위의 단계는 성인이겠죠. 그러니까 이 성인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는 것이고 청소년 문화는 비주류 문화로 보는 시각이에요. 자, 1번 미숙한 문화에서는 성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청소년 문화는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다 이렇게 보는 것이 미숙한 문화입니다. 자, 대항 문화는 이 대항이란 말 자체가 뭔가 고분고분하진 않을 것 같죠. 즉 기성세대 생활 양식을 거부하고 저항적 실천하고 새로 문화를 추구하는 청소년 문화의 이 문제에 대한 그 설명을 그대로 말하는 게 대항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를 다 알지 못해도 뭔가 거부한다, 저항한다 이런 용어만 봐도 이 대항이라는 용어와 이제 뜻이 이제 상통하기 때문에 이 용어만 봐도 이게 4번인 것 같습니다. 자, 2번과 3번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는 청소년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프로이트가 이제 구분을 해놓은 것이에요. 즉 물질 문화는 사람들은 어떤 재화를 얻기 위해서 이제 문화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인데 이 물질 문화로만 설명이 되지 않는 다른 정신 문화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화도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자, 27번의 답은 4번 대항 문화였습니다. 자, 28번 볼게요. 청소년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과 학자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1번 미드의 문화 인류학적 이론. 자, 문화 인류학적 이론은 어떤 청소년기라든지 또는 아동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규범이 이제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연구한 학자예요. 이 문화 인류학적인 이론을 연구한 게 자, 미드 맞습니다. 기억 맞습니다. 자, 홀의 재현이론. 자, 재현이론은 어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발달도 이제 재현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사회가 이제 진화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갑자기 또 6.25 전쟁을 겪고 그러다가 보릿고개를 넘다가 갑자기 또 어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어떤 이렇게 급변하는 어떤 그런 시기를 겪었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발달도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되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도 겪고 6.25도 겪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산업화도 겪는 것처럼 인간의 발달 중에 청소년기도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다라는 게 재현 이론이에요. 이 재현 이론은 이 홀이 설명한 거 맞습니다. 디귿 에릭슨의 생태학적 이론. 자,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을 8단계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게 단계적이에요. 반면 브론펜 브루너라는 분은 생태학적 이론으로서 인간의 발달에 관여하는 가족부터 학교, 또래, 확대 가족, 대중매체, 이웃, 직장, 문화적 가치, 법 또는 일생 동안에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떤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미시체계부터 거시체계까지 구분한 게 브론펜 브루너의 생태체계 이론이에요. 자, 이 8단계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은 에릭슨이 주장한 거고요. 이 생태체계 이론은 브론펜 브루너가 주장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릭슨이 생태학적 이론을 주장한 게 아니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게젤의 성숙 이론. 자, 성숙 이론은 이 성숙의 유전적인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발달은 유전적인 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거든요. 사람이 막 키가 크고 신체적 변화가 생기고 이런 거는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나이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성숙하는 거잖아요. 학습에 있어서도 이런 유전적인 성숙의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달부터 시작해서 어떤 아이들은 좀 빨리 걷기도 하고 좀 늦게 걷기도 하고 좀 말을 이제 빨리 떼는 애도 있고 좀 늦게 떼는 애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가 좀 빨리 걷고 말을 빨리 하고 이러면 좋아하지만 좀 말을 늦게 떼고 걷는 것도 좀 느리고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말이 늦으면 바로 언어치료 보내고 동작이 좀 다른 애들보다 느린 것 같으면은 감각통합이나 작업치료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이게 그 때가 되면은 할 수 있도록 그런 유전적인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글을 빨리 뗐다고 해서 천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글을 좀 늦게 뗀다고 해도 어떤 유전적인 그 성숙의 단계에 맞게 가면은 뒤처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부모나 선생님이 지금 뭘 하게 만들어야겠다라서 급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발달 그 속도라든지 그 수준에 잘 맞춰서 기다려주면서 이제 학습을 시켜주는 것이 이제 성숙 이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런 학습 이론입니다. 이 성숙 이론은 이 게젤의 이론이 맞아요. 자, 그러면 기억, 디귿, 리을이 포함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29번 도덕적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도덕적 발달 이론하면 피아제, 홀버그, 길리건 항상 나와요. 이 피아제는 3단계로 전도덕적, 타율적 도덕 단계, 자율적 도덕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데요. 이 피아제의 이론을 생각하면 전 조작기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학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도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가 이 구체적 조작기에 넘어갈 때쯤 되면은 어떤 도덕적인 단계에 접어드는데 이때는 구체적 조작기예요. 그러니까 이 규칙이라든지 처벌 이런 걸 가지고서 도덕적인 단계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혼나는 행동을 하면 그건 나쁜 짓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규칙을 어기면 그건 나쁜 짓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10살 넘어가면 서서히 이제 형식적 조작기에 넘어갈 때쯤이 되면 이제 도덕적인 단계도 이제 자율적 도덕 단계로 바뀌는 것이에요. 한 10에서 또는 한 12세 정도 이후에 이제 자율적 도덕 단계가 되면 형식적 조작기가 되죠.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에 의한 도덕 단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제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도 이렇게 비슷하게 단계로 나가긴 하는데 콜버그의 도덕 발달은 이제 인습적이라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인습적 단계 이전에는 전인습적 단계가 되는 것이고 인습적 단계를 넘어가면 후인습적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인습적 수준도 비슷하게 이제 처벌이 따르는 건 나쁜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벌, 복종 이런 게 어떤 도덕 발달의 그런 지표가 된다면 인습적 수준이 되면 이제 인간관계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후인습적 수준이 되면 그런 인습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계약, 어떤 윤리적, 어떤 보편적인 윤리. 그러니까는 이 법이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보편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이롭게 만든다라는 그 윤리를 지향을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제 길리건이라는 이제 학자도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데요. 길리건이라는 학자는 이 콜버그의 도덕적 발달 이론에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즉 남성과 여성의
이제 성별에 따른 도덕적인 추론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성은 권리, 정의, 공평성, 합리성, 자, 이런 부분에 도덕적 가치를 두는 반면에 여성은 상호의존성, 배려심, 애착, 희생, 이런 것에 도덕적 가치를 둔다는 차이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먼저 세 개부터 볼게요. 자, 피아제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요. 피아제는 타율적 도덕 단계는 규칙과 처벌 따라서 도덕 단계를 판단한다고 했죠. 왜냐? 이때는 구체적 조작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형식적 조작기 쪽으로 넘어가면 자율적 도덕 단계에 드는데, 청소년기라 그러면 이 형식적 조작기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자율적 도덕 단계에 들어가는 단계죠. 청소년기는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했으니 자,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콜버그의 도덕적 발달 단계 이론에 따르면 4단계는 법과 질서의 지향의 단계이다. 자, 콜버그의 도덕 단계는 크게 전인습적 단계, 인습적 수준, 후인습적 수준 이렇게 3단계로 나누긴 하는데요. 또 이 단계마다 2단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3단계라고 하기도 하고 6단계라고 나누기도 하거든요. 6단계로 나눴을 때 법과 질서 유지의 지향이 되는 것이에요. 2번 맞고요. 길리건은 배려지향적 도덕성 이론을 제시하였다. 자, 길리건은 성별에 따른 도덕성 추론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남성의 도덕성, 여성의 도덕성을 나눴고, 자, 여기서 이 배려지향적 도덕성 이론을 제시를 한 것이죠. 4번 반두라는 도덕적 행동 발달을 사회학습 이론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자, 반두라는 도덕적 발달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회학습 이론이 이제 대표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행동도 뭐냐면, 다른 사람이 뭘 잘했을 때 칭찬받는 걸 보면 아, 저거는 착한 행동이구나 배우는 것이고, 혼나는 거 보면 아, 저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구나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으로 도덕적 행동 발달을 설명한 겁니다. 자, 프로이트는 도덕적 발달이 초자의 발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았어요. 자, 자아는 현실 원리고, 원초아는 이제 쾌락 원리를 따르고, 초자아는 도덕 원리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도덕적 발달은 초자아에 있는 것입니다. 자, 29의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30번 문제 볼게요. 진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홀랜드, 긴즈버그, 수퍼, 로우 모두 다 진로 이론에 등장하는 학자들입니다. 자, 이 네 가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홀랜드는 직업 흥미도 검사할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이제 검사예요. 앞글자를 따서 리아색이라고 하거든요. 즉 직업 흥미도 검사를 리아색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직업에 대한 흥미가 이렇게 6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자, R은 현실형인데, 자, 이 R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일, 즉 기계 돌리는 일, 이런 게 적성에 맞고요. I는 탐구형인데 어떤 연구하는 거, 과학자 이런 직업이 흥미가 있는 것이고, A는 예술형인데요. 말 그대로 예술적인 거에, 음악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예술적인 거에 이제 관심이 많고, 자, S는 사회형인데요.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거, 상담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직업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고요. 자, E는 진취형인데 영업사원이라든지 기업가라든지 어떤 진취적으로 뭔가 해내는 이런 일에 흥미가 있는 것이고요. 자, C는 관습형인데요. 어떤 틀이 있는 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게 적성에 맞고요. 보통 제일 높게 나온 거 2개로 직업 흥미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R과 I가 제일 높게 나온다 그러면 R, I형, S와 E가 제일 높게 나왔다 그러면 S, E형,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육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접하면은 좀 비슷해요. 그러나 마주보고 있는 거는 좀 상반돼요. 관습형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정해진 일을 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는 게 좋고, 업무도 좀 정해져 있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그런 체계가 없고 출퇴근 시간이 오락가락하면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예술형인 사람은 오히려 매여 있으면 불편하고 좀 자유분방하게 일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완전히 이제 상반되기도 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검사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것은 흥미도 검사이기 때문에 능력을 검사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예술형이 아주 높게 나오면 이 예술과 관련된 직업에 굉장히 흥미가 높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림이라든지 노래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흥미를 보이는 분야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흥미를 검사하는 겁니다. 다음은 진로 이론에서 나오는 긴즈버그는 수퍼의 발달 이론과 이제 같이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수퍼도 긴즈버거도 이 직업
직업과 관련돼서 이 발달 단계를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긴즈버그는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이렇게 3단계로 나눴고, 슈퍼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이렇게 5단계로 나눴어요. 긴즈버그는 첫 번째로 환상기라고 하는데, 자, 이때는 나이가 10살이나 11살, 아직까지 이제 초등학생이죠. 이 초등학교 때는 말 그대로 직업을 선택할 때 이제 환상을 갖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건 완전히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인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싶냐, 즉 장래희망이 뭐냐 그러면 현실적인 건 다 빼고 뭐 연예인요, 대통령요 이렇게 굉장히 되기 힘든 것도 쉽게 말하는 시기가 이제 환상기예요. 잠정기는 11세부터 16, 17세까지라면은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중고등학교 때 되면은 자기 진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하는 고민은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재밌어 하는 일은 뭘까? 이런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진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왜 잠정기냐고 하면 이때도 어떤 현실적인 건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아직 직업을 선택할 때 그냥 내 흥미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좋아하는 거 이런 걸로 진로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 프로게이머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면 그거를 이제 직업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기 때는 나 커서 대통령 할래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래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이 잠정기 때는 부모님과 많이 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게임 잘한다고요 그러면서 프로게이머를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뭐라고 해요? 그거 되기도 힘들고 밥벌이도 안 되고 수입도 일정치 않아 하면서 반대를 하죠. 운동선수 될래요? 나 진짜 축구 잘해요 그러면 부모님은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그런 축구 실력자들도 프로가 되기가 너무 힘들다, 어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잠정기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부모님들이 현실적인 그런 조언을 잘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이런 시기가 잠정기 시기고요. 이제 18세에서 22세쯤 되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에 또 이제 현실적인 것도 이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좋아하고 흥미가 있는 것이라도 너무 진입장벽이 높거나 아니면 너무 수익이 불규칙하거나 이런 직업은 자기 진로에서 좀 배제를 시키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긴즈버그의 발달 이론이고요. 반면에 슈퍼는 5단계로 나누는데, 이 5단계가 더 이해는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와는 좀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에서는 13세까지면 초등학교까지 말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는 시기예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것은 14세에서 24세, 즉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어떤 이제 탐색을 통해서 진학이나 구직을 위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시기라는 것이. 그래서 25세쯤 되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한 45세, 즉 불혹의 나이가 되면 어디 이제 옮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정착한 직업에서 꾸준히 일하고 65세 이후에 퇴직해서 은퇴 후 살아간다라는 것인데, 지금은 25세에 직업을 확립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적 어려움도 있고 65세까지 유지하기가 힘들죠. 즉 유지기로 가다가 다시 탐색기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은 지금은 이제 변형돼서 사용되고 그러나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 전형적인 이론인 1단계에서 5단계까지를 이론으로 인정을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로는 직업의 욕구를 반영하면서 직업 분류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사회적 접촉, 조직, 기술과학, 오기활동, 과학, 보편문학, 예술과 연애 이렇게 8개의 직무 책정이 되고, 이게 제일 높은 단계부터 제일 낮은까지 이렇게 높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 되고, 가장 낮으면 이제 비숙련적인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배달원이라든지 노동자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판사라든지 의학 전문가 대표적인 숙련직이죠. 자, 이렇게 직업 분류표를 활용할 때 로의 욕구 이론을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박스 안에 문제 볼게요. 자, 홀랜드는 성격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자, 홀랜드는 리아색 직업 흥미도 검사였잖아요. 이렇게 육각형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S2가 나왔다고 할게요. 이건 사회형하고 진취형인데, 사회형이면서 진취형인 것은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사람의 어떤 복지에 신경을 쓰면서 또한 성과를 내는 걸 좋아하는 형이니까, 자, 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사가 이제 자기 흥미에 맞아요. 그러면 자, SE가 높은 사람이 어떤 기계 작동하고 이런 현실형에 가까운 직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SE가 나온 사람이
상담 공부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성격 특성이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라는 거는 이 흥미에 맞게 직업 선택을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A는 맞습니다. 긴즈버그는 직업 선택 이론에서 현실적 시기는 11세부터 17세에 해당한다라고 했잖아요. 11세에서 17세면은 중고등학교죠. 중고등학교 때는 자기가 게임을 좋아하면 나 프로게임 하겠다. 노래가 좋으면 학교 때려치고 나 아이돌 할래. 막 이렇게 그 진입장벽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직업 선택을 하는 시기예요. 즉 잠정기죠. 자, 현실적 시기는 18세 이후에 나타나는 시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 니은은 틀렸어요. 자, 수퍼의 이론에서 직업 선택은 자아 개념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퍼는 5단계인데 13세까지 즉 초등학교 시기까지는 직업 선택이 아니라 자아 개념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D급 맞습니다. 자, 로우는 진로 선택의 특성 요인 이론을 제안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자, 로우는 특성 요인이 아니라 욕구 이론이에요. 그래서 직업 분류표가 나왔죠. 특성 요인은 파슨스의 이론인데 다른 사람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요. 맞는 건 기억, 디귿이 포함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1번 다음에 해당하는 소비는, 자, 이거 소비 패턴을 얘기를 할 때 청소년들이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소비 패턴들이긴 한데, 자, 모방, 과시, 충동, 동조, 계획. 자, 이 용어를 보면 따로 설명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그냥 단어가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청소년들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상상적 청중, 개인적 우화. 아마 다른 회차 어디선가 이런 게 설명을 이제 한 부분인데요. 이 상상적 청중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청소년들은 집 앞에 있는 슈퍼 갈 때도 아주 멋지게 입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청소년의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 패턴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5만원짜리 잠바를 입고 다닐 때 어떤 돈이 많은 학생이 이게 과시를 하려고 이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고 왔어요. 몇십만원짜리 하는 이런 잠바를 입고 왔을 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돈 많은 거 잘난 척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과시를 하기 위한 소비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뽐내고 싶어서 소비하는 게 과시 소비라면, 그런데 이 노스페이스를 산 사람이 이게 학교 얼짱이었던 거예요. 이 얼짱이 노스페이스를 입으니까 저 얼짱이 되고 싶은 애들은 뭐 다 따라하고 싶거든요. 그 얼짱이 하는 거를. 그러니까 나도 이 노스페이스를 입어야 이 얼짱같이 될 거야. 그러면서 너도 나도 이 노스페이스 옷을 입고 다니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이 얼짱을 따라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모방 소비가 되는 것이. 그런데 이 노스페이스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학교에 가면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지 않은 학생보다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은 학생들이 더 많아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스페이스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복 안 입으면은 내가 많이 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노스페이스 잠바를 안 입으면 내가 교복을 벗은 것처럼 뭔가 이게 위축이 되죠. 그래서 이 얼짱이 입은 것과는 관심이 없었는데 너도 나도 다 있기 때문에 나도 노스페이스 옷을 입어야 되는 것, 이런 게 동조 소비예요. 그리고 이 충동 소비, 계획 소비는 용어에서 다 알려주고 있죠. 계획은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거고, 충동적 소비는 계획 없이 소비를 하는 것이겠죠. 자, 박스 안에 이제 볼게요. 베블제네이의 주장된 개념이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자, 소비는 상품의 효용 가치보다 사치나 낭비를 통한 사회적 인정을 목적으로 한다. 자, 사치, 낭비. 그러니까 이 사치나 낭비하는 거 보면은 계획 소비는 아니죠. 사회적 인정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과시하는 거, 동조하는 겁니다. 자, 일부의 청소년들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유명 상표의 옷을 사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뽐내는 것, 즉 과시하려고 유명 상표의 옷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2번 과시 소비가 정답이 됩니다. 31번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 32번. 자, 이것도 용어 문제예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볼게요. 자, 팬덤. 자, 이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유명인에 대해서 보이는 그런 사용하고 있는 용어죠. 그러니까 팬들이 그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성되는 문화예요.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들은 임영웅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니 하나은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임영웅이 하나은행을 선전을
했대요. 그러면 사실 임영웅하고 하나은행하고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임영웅이 어떤 이제 광고를 한 것뿐인데 이 임영웅의 팬들은 하나은행을 선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문화가 팬덤이에요. 자, 보보스는 합성어인데요. 이게 부르주아하고 보헤미안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자본이 많으면서 또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는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도도해야 되고, 이게 자유분방한 사람들은 약간 그 금전적인 것에서도 자유롭다 뭐 이런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에서는 자본가면서도 이제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엘리트층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나오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유로운 자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3번 아우라. 이거는 어떤 그 기사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게 그 사람한테 이제 뿜어져 나오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 사람이 좀 거친 사람이면은 그 근처만 가도 왠지 좀 위축되게 하는 그런 아우라가 나오고, 굉장히 인품이 좋은 사람은 몇 마디 안 했는데도 그냥 그 사람한테서 굉장히 선한 그런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는, 하여튼 그런 약간 형이상학적인 그런 용어예요. 자, 아비투스는 이게 프랑스어인데 어떤 특정 환경에서 생각이라든지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특정 환경에 따라 다르게 이제 형성된다라는 그런 용어고요. 헤게모니는 어떤 이제 집단이나 국가가 다른 집단이나 국가를 그 문화를 지배한다라는 그런 용어예요. 자, 32번 브로디웨에 의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청소년 이해론에서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꼭 이렇게 쓸데없는 학자 이름이 나와요. 이런 학자 이름 안 외워도 돼요. 자, 사회 계급이나 학력 수준 등에 따라 문화 향유 방식이나 취향 차이를 드러낸다. 자, 이 차이 나죠. 차이. 일상적 실천에서 자신의 계급과 다른 계급을 구분짓는 역할을 한다. 자, 구분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인 게 아니라 차이, 구분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문화에 따라서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난다는 아비투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32번의 정답 4번이었습니다.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여가 활동 중 TV 시청 등 미디어 소비나 단순 휴식에 해당하는 것은? 여가 활동의 종류에 대해서는 앞에 용어들 있잖아요. 그냥 용어들만 읽어보면 용어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이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찾으면 돼요. 자, 1번 신체적 여가 활동. 자, 신체적이라는 거는 여가 활동을 할 때 어떤 신체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여가 활동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암벽타기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신체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여가 활동이고요. 자, 2번 진지한 여가 활동. 이 진지한이라는 말은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그런 전문성이 요구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진지한 여가 활동의 예로는 사진 촬영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 만약 여가 활동으로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은 사진에 대해서 잘 나올 수 있는 구도도 습득을 해야 되고, 햇빛을 이용하는 그 광도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또 인물이 뚱뚱하게 나오는지 날씬하게 나오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습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활동도 있는데, 이게 진지한 여가 활동이에요. 3번 소극적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소에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설명에 나온 대로 TV 시청과 같은 단순 휴식에 해당하는 것이 소극적 여가 활동입니다. 그럼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4번 사회적 여가 활동.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알려주고 있죠. 사회적인 참여를 포함하고 있는 여가 활동이에요. 예를 들면은 봉사활동 모임 같은 게 사회적 여가 활동이 될 수 있고요. 5번 구조화된 여가 활동. 여가 활동이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조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스케줄에 의한 짜임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캠프 같은 것이 이제 구조화된 여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번의 정답 3번입니다. 자, 34번 청소년 관련법과 그 법에 명시된 청소년 연령 기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이게 보기 보세요. 어떤 거는 19세 미만, 어떤 것은 24세 미만, 어떤 것은 24세 이하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굉장히 체감상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만 알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인을 언제까지로 보느냐인데요. 보통 19세라고 하면 언제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때쯤을 19세라고 보겠죠. 24세면 언제예요? 아마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이제 24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에서는 청소년을 대학교 시기까지도 포함을 시켜주는 거고, 어떤 법에서는 고등학생 시기까지만 포함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고 하면 어떤 혜택을 주는 것, 그런 것은 보통 24세 미만까지 혜택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범죄와 관련된 것은 19세 미만까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구분이 돼요. 범죄와 관련이 되는 법, 이런 게 어떤 거 있냐면은 이 아청법이라고 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소년법이 있고 청소년 보호법도 해당이 돼요. 이제 범죄 중에 이제 성매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성매매는 성폭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고 성폭력으로 처벌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청법에 의하면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면 이것은 성매매가 아니고 이제 성폭력으로 처벌이 돼요. 이런 식으로 범죄가 될 수 있는 거를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범죄가 될 수 있는 연령을 24세까지 늘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소년원에 갈 수도 있고요. 범죄가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심한 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고 소년교도소에 간다라고 했을 때 성인들은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무기징역도 있고 사형도 있어요. 그러나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수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최고 형량이 징역 15년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만약 징역 15년을 받는다 그러면 거의 뭐 사람 몇 명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만 24세까지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장 최소한으로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거나 본드를 팔거나 이러면 이게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24세가 되는 사람한테까지 술 팔았다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연령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청법이나 소년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을 하고, 그 외에 청소년 복지지원법이라든지 청소년 기보법이라든지 학교밥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 그래서 어떤 혜택이냐면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학업을 마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그러한 취지가 있는 법들은 24세 미만까지는 혜택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물론 법 하나하나 다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외우지 못하면 그 원리를 적용해서 풀면 돼요. 자, 1번 볼게요.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그에 따른 어떤 혜택들을 주기 위한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사회인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이 나라가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9세 미만이 아니라 가능한 한 24세 미만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든 것이에요. 1번은 맞지 않고요. 자, 2번 청소년 보호법. 자,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이 술, 담배, 본드 뭐 이런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라서 청소년 보호법을 보면 청소년을 19세 미만이라고 규정은 해요. 그런데 9세 이상이라는 말은 없어요. 만약에 9세 이상이란 말을 넣어버리죠. 그러면은 1세부터 8세까지는 또 법의 사각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1에서 8세한테 술, 담배 팔아버렸는데 그걸 처벌하려고 그러면 법에 9세 이상이라고 나와버리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보통 이런 법은 몇 세 이상 이런 건 넣지 않아요. 근데 9세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틀렸습니다. 자, 3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서도 마찬가지로 9세 이상 이런 거 넣지 않습니다. 만약에 1에서 8세 아동과 어떤 성적 접촉이 생겼는데 법에는 9세 이상이라고 나와버리면 이게 구멍이 생기잖아요. 사각지대가 생기죠. 이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9세 이상 이런 거 안 넣고요. 그리고 24세 미만이 아니라 19세 미만이에요. 일단은 이 범죄에 관한 거는 가능하면 19세 넘지 않아요. 자, 4번 청소년 기보법. 9세 이상
24세 이하. 자, 이게 맞는 연령대입니다. 보통 청소년 기본법이라고 하면 일단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면은 가능하면 24세까지 해주려고 해요. 자, 5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기본법에 이제 종속이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과 같이 가게 되는데 이렇게 연령이 청소년 기본법과 이제 다르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34번의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35번 엘킨트의 상상적 청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엘킨트의 청소년기 특징하면 첫 번째가 상상적 청중이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개인적 우화입니다. 자, 청소년기가 되면 남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라고 해서 상상적 청중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청소년기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시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옷을 좀 꼬질꼬질하게 입어도 또는 유행에 뒤처지는 옷을 입어도 헤어스타일이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사실 남들이 나를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기는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좀 유행에 뒤처지는 옷을 입고 밖에 나왔다. 그럼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이상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옷을 좀 차려입고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자, 이런 게 상상적 청중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는 집에서 50m 이내에 있는 편의점을 나갈 때도 편하게 못 입고 가는 거죠. 차려입고 나가야 돼요. 또 하나는 개인적 우화인데요. 영화 주인공처럼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험심이 대단한 거예요. 청소년들은. 왜냐하면 영화 주인공들은 안 죽잖아요. 특히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 혼자서 막 50명하고 싸워도 살아남아요. 자, 이런 것처럼 청소년이 그런 개인적 우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때 무모한 행동도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오토바이 타는 행동이라든지 비행에 가담하는 행동 외에 자기는 걸리지 않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정답 찾아볼게요. 1번 청소년기 자기 중심적 사고와 관련이 있다. 상상적 청중은 자기 중심적 사고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2번 타인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자신을 주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상적 청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무대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굉장히 옷 입는 거, 헤어스타일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해요. 왜? 자기가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4번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나온다. 이것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희생을 우선시한다. 자, 이거는 상상적 청중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상상적 청중은 말 그대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상상적으로 청중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배려와 희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5번에 옳지 않은 것 5번이었습니다. 자, 36번 마샤의 자아정체감 이론 중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마샤의 자아정체감 이론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을 형성한다라는 것은 진로하고 관계가 깊다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건 위기를 겪는 것과 수행을 겪는 것, 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 위기와 수행을 다 겪는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겪는지 둘 다 겪는지에 따라서 정체감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인데, 자, 위기와 수행이라고 하면 좀 개념이 모호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는 고민이라고 이해하면 되세요. 내 진로를 뭘 할지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이고, 자, 수행은 나는 이걸 할 거야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이 정체감이라는 거는 나는 커서 뭐가 되겠다, 어떤 걸 하고 살고 싶겠다 이런 거랑 관련이 깊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고민하는 과정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이런 결정도 없었어요. 그러면 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정체감이 좀 혼미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감 혼미는 위기도 겪지 않고 수행도 겪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정체감 유실은 이 실자가 뭘 잃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체감을 잃어버렸는데 왜 잃어버리게 됐냐면 내가 위기 없이 수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즉 고민 없이 결정을 했다라는 건데, 어떤 경우냐면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돈 많이 버는 게 좋으니까 전문직 해, 의사대, 변호사대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결정을 해준 건데 그냥 그거를 따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위기 없이 수행, 즉 고민 없이 결정만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의대나 법대를 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게
정체감이 잃어버렸다라는 실자를 써서 정체감 유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기 없이 수행만 있는 경우고요. 자, 정체감 유예는 이 유예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정체감이 성취가 되긴 될 건데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체감이 성취되려면 위기와 수행이 다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위기는 있었어요. 즉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뭘 하면 좋을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래, 나는 이걸 해야겠다라는 수행, 즉 결정을 아직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을 해주면 성취가 되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나는 잘하는 게 뭘까? 이런 걸 고민하는 단계죠. 이게 결정만 하면은 성취가 되는데 아직 결정을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정체감 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정체감 유예는 아직 수행은 못했고 위기만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정체감 성취는 고민도 했어요. 즉 위기도 겪었고 결정도 했어요. 수행도 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나는 뭘 좋아하니까 또는 뭘 잘하니까 무엇이 되기로 했다. 즉 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가 되기로 했어요 라는 건 부모님이 정해준 게 아니라 내가 위기를 겪고 나서 결정을 한 거라는 것이죠. 위기와 수행을 다 겪은 게 정체감 성취입니다. 자, 이 박스 안에 어떤 상태인지 볼게요.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타인의 결정을 그대로 따른다. 자, 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건 위기, 즉 고민하는 과정을 겪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없는 거네요. 타인의 결정을 그대로 따른다. 자, 이것은 수행, 즉 결정은 이것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는 겪지 않고 수행만 하게 된다. 이러면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왜? 엄마가 하래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 정체감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정체감 유실이 되는데 한 줄 더 읽어볼게요. 부모가 제안하는 장래 직업에 대해 탐색하지 않고 바로 수용한다. 자, 엄마가 의사 되라고 하면 알았어요. 의사 될게요. 엄마가 로스쿨 가 그러면 알겠어요. 로스쿨 갈게요. 이런 위기 없이 결정만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3번 정체감 유실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37번 볼게요. 청소년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시기이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먼저 감각운동기를 겪고 유아가 되면 이제 전조작기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조작기를 겪는데요. 먼저 어떤 구체물이 있을 때 조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라 그러고 이 구체적 조작기 다음에 이 구체물이 없어도 조작이 가능한 시기라고 해서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는데 이 형식적 조작기가 한 13세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가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간다는 건 청소년 시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형식적 조작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구체물이 없어도 이제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어떤 가설을 세우고 사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청소년기에는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자, 2번 또래 집단의 영향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아직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정체성이 다 형성이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또래 집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청소년기에 이게 왕따 문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사실 누구하고나 다 친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청소년에서는 집단에서 소외되는 게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그 성인들하고는 또 다르게 집단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또래 집단이 자기와 완전히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또래 집단의 영향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기가 이 청소년기 시기입니다. 3번 사춘기에는 신장과 체중의 증가 속도가 대체로 느리다라고 했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옳지 않는 게 이렇게 나와 있죠. 사춘기 때 갑자기 키가 훌쩍 크죠. 그런데 신장과 체중의 증가 속도가 느리다라고 했으니까 37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청소년기는 더 연장되는 추세이다.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 입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생물학적 입장에서 보면 임신을 하기까지가 청소년기가 끝나는 걸로 보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연장이 되지 않는데 사회적 관점이나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기가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게 되는 시기를 청소년기의 끝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점점 교육 기간이 늘어나고 또 직업을 갖는 그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하는 시기가 느려지고 그러다 보면 청소년기가 더 연장되는 추세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5번 사춘기에는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성적 호기심이 증가한다. 왠지 진짜 성적 호기심 하면은 또 사춘기라는 게 동의어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제 사춘기에 성적 호기심이 왕성해지죠.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자, 38번 볼게요. 청소년 복지 지원 법령상 생리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성 청소년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것은 법을 한번 보고서 이제 눈에 익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제 법에 없거나 법과 다르게 나오면 틀린 게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법에 있으면 맞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법 문제는 출제하는 사람도 문제를 내기가 깔끔하고 이게 정답이 좀 명확한 문제죠. 그런데 이 법 문제들을 어떻게 다 이해하나 다 외우나 이런 걱정이 되실 텐데, 근데 청소년 이해로는 여러 회차를 풀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리용품도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회차를 풀다 보면 눈에 익게 되실 거예요. 일단 법을 보면 생리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일단 차상위 계층이고요. 두 번째가 수급자예요. 이제 세 번째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이제 지원 대상자가 되고,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뭐 여성가족부 장관을 뭐 시장이 뭐 대통령이 뭐 이런 식으로 뭐 바꿔서 내기가 굉장히 좋겠죠. 자, 기억.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차상위 계층 있었죠. 기억 맞고요. 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자, 법에 수급자 있었죠. 자, 니은 맞고요. 디귿 조모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에 있습니다. 자, 리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뭐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생리용품 지원해주면 좋죠. 지원해주면 좋긴 좋은데 법에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리을은 아니고요. 기억, 니은, 디귿이 포함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9번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박스 안에 읽어볼게요. 소년법상 형벌 법력에 저촉행위를 한 몇 세 이상 몇 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 사건으로 심리한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청소년들이 나쁜 행동하면서 우리 촉법 소년이에요, 어쩔 수 없죠, 막 이런 장면들이 단골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촉법 소년도 처벌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형사처벌은 아니고 이제 보호처분이 가능한 건데, 이 보호처분이 종류가 있거든요. 보호처분이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는데 이 보호처분에 관한 것도 종종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보호처분에 보면 8호부터 10호까지가 소년원 성취예요. 그러니까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소년원에 가면 전과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혼동해서 생기는 오해고, 소년교도소는 형사처벌이지만 소년원은 보호처분이에요. 그러니까 10호를 받고 장기소년원 송치를 받든 2호를 받고 수강명령을 하든 똑같이 보호처분 받은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런 보호처분은 만 10세에서 만 19세 미만까지 이 보호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 10세에서 14세 미만까지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무조건 보호처분만 가능한 것이에요. 만 14세 미만 애들이 영화에서처럼 우리 촉법소년이에요, 뭐 어쩌라고요 막 이러다가 보호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처벌은 못 받아요. 전과가 기록되는 벌금형이라든지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은 안 돼요. 그러나 만 14세부터 19세 미만은 교도소에 갈 수 있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보호처분도 가능하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내릴 수도 있고 보호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 19세 미만까지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징역의 최고형이 15년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같았으면 사형을 받을 죄를 범해도 청소년은 소년법에 의해서 징역 15년이 최고 형기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또 한 번 있는 것이죠. 그럼 만 10세 미만은 아예 보호처분도 못해요. 예전에 어떤 아파트에서 고양이 밥 주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돌에 맞고 고양이 밥 주던 아주머니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에 의해 생긴 범죄로 보고 수사를 했는데 자꾸 보니까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보호처분도 안 되는 만 10세 미만의 초등학생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보호처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단 돈을 물어주는 민사소송은 가능하죠. 그러나 만 10세 미만까지는 처벌 불가, 10세에서 14세 미만까지는 보호처분만 가능, 만 14세에서 19세 미만까지 형사처벌도 가능, 보호처분도 가능,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를 보면 이제 보호사건으로 심리를 한다 그러면 보호사건은 만 10세에서 만 19세 미만까지 보호처분은 가능해요. 그러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이것은 필수 조항이죠. 만 14세 이상은 필수는 아니에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보호처분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 10에서 14세 미만까지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보호사건으로 심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니까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0번 볼게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청소년 이해론 과목에는 법 문제가 많이 나와요. 법 문제는 원리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는 반면에 자주 보고 눈에 익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이 있고 이 안에 청소년 실태 조사에 포함이 되어야 될 사항은 뭐냐면, 법은 항상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법이 없으면 없는 것이고 이해가 안 돼도 법에 있으면 맞는 것이에요. 자, 1번 학교 밖 청소년의 종교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에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종교활동이라는 말은 없어요. 자, 1번은 없는 내용이고, 2번 경제상태. 자, 법에 있습니다. 자, 3번 학교 밖 청소년의 친구관계. 법에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4번 학업 중단 시기 원인. 학업 중단 시기와 원인 법 안에 있고요. 자, 5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법 안에 있습니다. 자, 법 안에 없는 건 1번 종교활동이었죠. 41번의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41번 볼게요.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에게는 4가지 권리가 있어요. 안락하게 생활하고 건강을 위해서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생존권이 있고, 위험이라든지 차별 대우, 학대 이런 데서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권이 있고요. 교육받고 놀고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발달권이 있고,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서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권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로부터 아동권리협약 일반 원칙 또는 어떤 데 기본 원칙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아동권리협약 일반 원칙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도 4가지가 있어요. 자, 비차별,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나 언어나 성별이나 피부나 장애나 재산이나 하여튼 그 어떤 것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동 최상의 이익,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에는 결정을 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이 이제 생존이나 발달을 위해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동 의견 존중. 아동이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의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4가지가 아동권리협약의 일반 원칙 또는 기본 원칙입니다. 기억, 차별, 금지 원칙. 아동은 종교, 인종, 피부색, 언어, 장애, 재산 모든 것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비차별, 즉 차별 금지의 원칙이고요. 아동에게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아동 최상의 이익 있고요. 아동이 발달을 위해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생존과 발달의 권리, 즉 발달권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동 의견 존중. 아동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 41번 문제는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낸 것 같아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포함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2번 볼게요. 다음이 설명하는 비행이론은 청소년 시기에 상담을 하게 되는 주요 주제가 비행이기 때문에 비행 이론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비행을 할 때 왜 비행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론이에요. 자, 아노미 이론은 디르켐이라는 사람과 머튼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인데요. 청소년이 비행을 할 때 목표와 수단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비행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목표는 있어요. 그 목표가 부자가 되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수단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수단이
마땅히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범죄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도 이 목표를 이루고 싶을 때 그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은 비행 행동이 되는 것이죠. 즉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를 아노미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차별적 접촉 이론은 서덜런드에 의해서 정립된 이론인데 범죄 행위는 학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학교에서 일진 무리들이 하급생한테 돈을 걷거든요. 그러면 돈을 안 가지고 오면은 때리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자, 이런 행동들이 있을 때 이게 피해자인 학생이 다시 상급생이 돼서 힘을 갖게 되면 자기가 당했던 그대로 또 하급생 애들한테 자기가 배운 대로 돈을 갈취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 것이죠. 남자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습이나 가혹행위나 폭행을 당했던 후임병이 오히려 선임병이 됐을 때 더 악랄하게 후임병을 괴롭히는 것은 자기가 피해자 입장이었을 때 이미 그런 범죄 행위를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되물림이 되는 것이죠. 즉 범죄 행위는 습이 된다라는 게 차별적 접촉 이론입니다. 차별적 기회 구조 이론은 사회적 불평등 차별이 핵심이에요. 클로워드, 올린에 의해서 주장된 이론인데 기회 자체가 이제 차별적이거든요. 어떤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단지 이해하기 쉬운 예가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유명인의 아내분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남편분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새로운 당을 창당을 했고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그 아내는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 이유가 표창장 위조라는 죄목이었어요. 이 표창장 위조가 결국에는 그 따님이 의대를 가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 의대를 가는 역할을 한 게 이 표창장 위조가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딸이 의대에 간 것은 이제 무효가 되고, 어쨌든 이런 그 사회적으로 이제 주목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했어요. 이게 어떤 감옥을 갈 일이냐라는 이런 입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 여기에 굉장히 분노했던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되고 싶은데, 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정치인이고 어머니가 교수고 그래서 더 쉽게 표창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래서 그러한 기회가 보장된 사람들 때문에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기회가 박탈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회적으로 불평등과 차별을 겪고 있다. 자, 이러한 구조 때문에 비행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차별적 기회 구조 이론이고, 자, 핵심적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즉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낙인 이론은, 자, 용어를 보시면은 어떤 건지 짐작이 되시겠죠. 이제 하워드 S 베커에 의해 주장된 낙인 이론은, 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정된 일탈이 그 일탈이 계속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정됐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쟤는 비행학생이다, 도둑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발각이 되느냐 발각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데, 만약에 발각이 안 된 애들은 뭐 남의 물건 한번 슬쩍 했어도 그거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걸린 애들은 쟤는 다른 사람 물건에 손을 대는 손버릇이 굉장히 안 좋은 아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둑이라고 규정된 애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탈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낙인 이론입니다. 자, 하위 문화 이론은 하류 계층의 청소년이 중류 계층에 대한 반동으로, 자, 비공리성, 쾌락성을 추구하며 생긴 문화인데, 코헬에 의해 정립된 이 이론은 쉽게 말해서 하류 계층도 그들만의 문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류 계층의 청소년들은 중류 계층보다 누릴 수 있는 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비공리성이나 쾌락성을 추구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생기는데, 그게 이게 좋지 않은 문화, 비행 문화인 거예요. 그게 하위 문화 이론입니다. 자, 42번의 박스 안에 보면 서덜런드가 대표적인 학자이다. 자, 여기서 바로 정답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학자는 모르면 그 다음 설명 읽어보면 됩니다. 자, 비행을 체계적인 학습의 결과로 본다. 자, 또래 집단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쉬운 핵심 키워드는 학습이에요. 자, 비행을 사회적인 차별도 아니고 어떤 타인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학습되는 과정으로 본 것이죠. 즉, 내가 일진들한테 폭행 피해를 당하거나 금전을 같이 당하는 피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게 학습이 돼서 그 피해자가 상급생이 됐을 때 또 다른 이제 후배들한테 돈을 갈취하더라. 이런 게 비행을 학습한다라는
이론이고 2번 차별적 접촉 이론이었습니다. 자, 42번의 정답 2번입니다. 자, 43번 볼게요. 청소년의 가출 위험 요인 중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청소년들이 가출을 할 때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적인 요인이 뭐라고 하면 가장 밀접한 미시적 관점으로 보면 가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고요. 가정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에서는 학교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고, 이것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사회적인 개념이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출을 하는 요인이 이 개인적인 요인인가 또는 이 셋 중에 포함된 환경적인 요인인가, 이것을 구분하면 돼요. 자, 낮은 자존감. 자, 자존감은 개인적인 요인입니다. 자, 공격성이 높은 기질도 개인적인 요인이고요. 높은 감각 추구 성량, 성량도 개인적인 요인이고요. 자, 학교 부적응. 학교에서 부적응하는 것은 가정, 학교, 사회 중에서 학교 문제죠. 즉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5번 높은 충동성. 자, 개인의 충동성도 개인 문제죠. 그러면 4번은 학교 부적응, 즉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 요인이 아닌 것이죠. 43번의 정답 4번이었습니다. 44번 볼게요. 청소년 복지 지원 법령사항, 청소년 우대 대상에 관한 내용이다.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자, 이것은 나이 맞추는 문제예요. 자, 청소년 복지 지원 법령사항, 이 법령에 대해서 눈에 익으면 쉽겠죠. 이 법령을 보면 청소년 우대가 있는데요. 이 청소년 우대에 해당하는 그 나이는 9세 이상 18세 이상이고, 자, 초, 중 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제약적인 경우에는 18세를 초과해도 24세 이하인 청소년까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눈에 익으면 좋은데 이 청소년 관련 법들이 나이들이 조금씩 다른 거에 대해서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원리를 이해하면 조금 더 쉬워요. 일단은 자, 아동복지법이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는 청소년은 18세 이하까지로 보거든요. 자, 18세 이하면은 고3은 성인이 되는 것이에요. 청소년이 아닌 것이에요. 아동복지법 상에서는. 그러면 자, 고3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과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혜택에 대해서 고3이 되면 다 박탈이 되느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혜택을 못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범죄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3이 나는 성인이니까 술 먹고 학교를 가겠다, 마음대로 담배를 피겠다, 이렇게 되면 아동복지법 상에는 18세가 넘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술, 담배 같은 그런 유해업소나 유해물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건 청소년 보호법에 있는데요.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이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거는 나이가 한 살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19세 이하인데 만약에 고3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소년법에 의해서 19세 이하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술, 담배, 유해매체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도 19세 이하가 되는 것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 19세 이하인 청소년과 성매매를 해도 그건 성매매 위반이 아니라 성폭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범죄에 관련된 건 한 살이 더 높아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범죄에 관한 건 19세 이하인데 여러 가지 혜택들, 즉 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자립하기까지 필요한 혜택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대학생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독립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떤 지원에 관한 것은 또 24세 이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까지도 혜택을 줘야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원리를 놓고 보면, 자, 9세 이상 18세 이하, 여기서 이 18세는 아동복지법과 같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아동복지법에 입각을 하는데 초등급 교육법에 따라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4세까지 혜택을 주겠다. 즉 좋은 거는 보통 24세까지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정답이 나이가 확실치 않을 때 대충 나이가 이게 맞을 거야 라고 찍는데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자, 볼게요. 자, 몇 세 이상 몇 세냐면 아동복지법과 같아요. 기본적인 것은요. 그러니까 18세까지로 끝나야 돼요. 벌써 정답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는 9세 이상 18세까지인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몇 살까지 혜택이 되냐면 대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쯤을 24살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4살. 자,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것이에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재학 중인 18세가 초과해도 4세 이하인 청소년까지 혜택을 준다라는,
자,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5번 볼게요. 청소년복지지원법령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청소년 이해로운 과목은 후반부 문제일수록 법 문제에 좀 편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이해론을 점수를 잘 맞으려면 법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눈에 익어야 되고요. 그러나 법을 다 보는 것은 좀 버겁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고,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를 눈에 익으면 점점 쉬워지는 게 청소년 이해론 과목이에요. 자, 법 문제는 법에 있으면 맞고, 법에 없거나 법에 있는 것과 문장이 다르면 틀리니까 답이 명확한 문제죠. 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위기청소년 지원을 보면 초, 중, 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이 있습니다. 자, 1번, 2번은 맞고요. 중학교 졸업학년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년 검정고시, 여기에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학년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가능합니다. 자, 취업을 위한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비의 지원, 취업 준비를 위한 미용, 기술, 학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 상담 및 소송 비용의 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 상황에 있는 이런 경우에 법률 상담 및 소송 비용 지원하잖아요. 자, 상습적인 인터넷 사기 행위로 인한 소송 비용, 자,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법을 알면은 명확한 문제긴 한데, 청소년 복지 지원 법령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생각하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학업을 마치고 자립을 해야 되는데, 학업을 마치지 못하면 사회인으로 자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을 마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들은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립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학업을 마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취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학업을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 곤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학금, 수업료 이런 거 해주고, 설령 학업을 그만뒀다 하더라도 검정고시 또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원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자, 이러면 취지에 맞죠. 그런데 5번을 보면 상습적인 인터넷 사기 행위로 인한 소송 비용, 중고나라 사기를 치거나 당근마켓 사기를 치는 그런 사기 행위가 반복적일 경우에 소송 비용을 대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안 그래도 청소년들은 소년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또는 애초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소송 비용까지 지원해줘 버리면 마음 놓고 사기를 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중고나라 사기꾼이나 당근마켓 사기꾼한테 소송 비용을 제공해주면 국가가 사기를 권장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눈에 익지 않아도 이런 취지만 생각해도 딱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45번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46번 청소년 복지 지원법령상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연계 기관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법령에 보면은 청소년 복지시설 및 청소년 지원시설 있습니다. 자, 2번 지방자치단체, 자, 법에 지방자치단체 있습니다. 3번 교육청, 자,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법안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법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5번 보호관찰소, 법안에 있어요. 4번은 법안에 없어요. 자, 그런데 법이 눈에 익으면 쉽긴 하겠지만, 자, 1부터 10까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 번 본다고 해서 눈에 익는 게 쉽지 않겠죠. 자, 이런 문제는 이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네 가지는 공통점이 있고, 한 가지는 이 공통점에서 벗어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보호관찰소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4번 청소년 수련원은 청소년들의 이용시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용자를 모집은 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청소년들이 이용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4번만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이용시설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4번은 이 법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설령 청소년 수련원을 넣고 싶다 하더라도 법이 없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것이 됩니다. 46번의 정답
4번이었습니다. 47번 볼게요. 청소년이 또래 집단의 언어, 행동, 패션 등을 따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면 입는 복장이 다 똑같죠. 왜냐하면 교복을 입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외투를 입죠, 추우니까. 그런데 외투를 입는데 그 외투의 메이커가 교복처럼 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인기 있는 외투는 노스페이스인데, 이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으면 다른 학생들도 교복처럼 다 똑같이 입어요. 또는 롱패딩을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럼 롱패딩을 입으면 교복이 하나도 안 보여서 학교를 나타내는 그 교복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롱패딩을 입을 때는 다 같이 롱패딩을 입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에요. 첫 번째, 관찰학습. 관찰학습은 대표적으로 보보인형 실험이 있죠. 어떤 애가 관찰을 하는데 그 애가 이 보보인형을 놓고 예뻐해주면은 이 아이가 이 보보인형한테 갔을 때 같이 예뻐해주고, 이 아이가 보보인형을 막 발로 차고 때리고 못살게 굴면 이 관찰했던 아이도 보보인형이 있을 때 막 못살게 굴고 때리고 그런 공격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관찰한 것을 학습한다라는 게 관찰학습인데요. 자, 이것을 청소년들이 옷을 따라 입는 현상을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입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몇 명의 학생들이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야, 그거 진짜 따뜻하겠다. 그거 잘 어울린다. 멋지다. 예쁘다. 나도 사고 싶다. 이런 관심을 받는 거를 보면 다른 학생들이 봤을 때 자기도 노스페이스를 입진 않았지만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고 온 그 학생이 받았던 그런 관심들이 자신도 학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따라서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고,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입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똑같이 다 같은 메이커의 잠바를 입게 되니까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고요. 자, 이번 대상화. 자, 대상화는 어떤 인격이 있는 것을 인격을 빼고 어떤 상품 가치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어떤 패션을 입을 때 굉장히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많이 우려를 하는 게 어떤 성적인 상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고 관심을 받으면 그 연예인 기획사라든지 그와 관련된 금전적인 이익을 보는 그런 곳들이 있겠죠. 그런 곳에서 사람들을 상품화를 시켜버릴 때 그 인격은 빠지고 물건처럼 취급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인격이 있는 것을 상품화 시켜버리는 것을 대상화라고 하는데, 자, 이게 청소년들이 똑같은 옷을 입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이에요. 자, 3번 강화. 자, 관찰학습에서는 다른 사람이 입었을 때 그 관심 받는 것이 학습이 된다라면은, 강화는 이게 직접적으로 자신이 관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학생들이 너도 이거 샀어? 와, 이거 비싸겠는데 나도 살려고 했는데 없어서 못 샀는데 어디서 샀어? 이런 관심들을 받게 되고, 그런 관심들이 이제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도 노스페이스 잠바를 다들 사입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고요. 자, 동조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내 생각이 따라가는 건데, 자, 유명한 동조 실험이 있어요. 하나의 막대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대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막대기와 이제 크기가 같은 그런 막대기를 찾는 실험을 하는데, 사실은 다른 참가자들은 진짜 실험에 참가한 사람이 아니고요, 다 연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와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다른 거를 이제 찝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생각할 때 똑같은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을 지목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험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자기도 다른 사람들이 지목을 한 그 크기가 다른 게 똑같다라고 지목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어떤 사회적인 압력을 받은 것이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것과 똑같다라고 하는데 나만 다른 걸 지목하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것 같은 것이에요. 이런 게 사회적 압력을 받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게 그냥 똑같다라고 해버리는, 이게 동조인데, 자, 노스페이스 잠바가 교복이 아니죠. 그리고 추워서 잠바를 입는다라면 다른 메이커를 입어도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런 메이커를 똑같이 입는다면 내가 다른 메이커를 입어버리면 왠지 나만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단 말이죠. 안 끼워줄 것 같고 무리해서 좀 이탈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다 입은 그 메이커를 나도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똑같은 메이커를 입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회적 비교,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인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학생들이 이 노스페이스 잠바를 따뜻하니까 입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사회 문제가 됐냐면 비싸서 부모님 등골이 휘거든요. 세일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좀 가성비가 있는 그런 것을 사주고 싶은데 애들은 비싼 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노스페이스를. 그런데 애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죠. 다른 사람들은 이 비싼 노스페이스를 입는데 나는 누가 봐도 가격이 저렴한 옷을 입고 오면 뭔가 못 사는 아이 같고 뒤처지는 아이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교가 되니까 나도 무리가 되더라도 비싼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모든 학생들 다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고 있겠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사회적 비교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건 2번 대상화예요. 48번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회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이 아닌 것은, 자, 이것을 누가 판단하죠?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이게 경미한 것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할 수 있죠? 이것은 법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조 2에 학교회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문구에 있고, 여기 있는 것만 학교회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어요. 자, 1번 2주 이상의 신체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자, 2번 2주 이상의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받지 않은 경우, 이게 법에 보면은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번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법에 보면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번 학교폭력이 지속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법에 있습니다. 5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보복행위인 경우, 아무리 봐도 학교폭력 사건이 보복행위인 경우 이러한 문구는 없습니다. 그럼 문구에 없으니까 5번이 틀린 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법을 꼼꼼히 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법을 다 변호사처럼 숙달되지 않은 거라는 것을.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 상식적으로 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몰라도 이 문구를 보면 1, 2, 3, 4번은 경미하다고 이제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5번 학교폭력이 보복행위라면 어때요? 이거를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그냥 해결해버리면 그 가해 학생들이 또 보복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봐도 5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9번 청소년 복지 지원법상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이나 청소년 복지 시설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것도 법을 봐야 돼요. 그것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여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개발원,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개발원 있고요. 2번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청소년 쉼터 법에 있습니다. 4번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이렇게 있죠. 이런 명칭은 이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1, 2, 3, 4번은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명칭이에요. 그 외에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도 이 명칭을 함부로 사용을 못해요. 다만 청소년 행복지원센터, 이거는 법에 없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50번 청소년증 발급의 근거 법령은, 자, 이 청소년증을 발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발급을 받으려는 목적이 뭘까요?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을 받게 되면 그거에 따른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발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청소년 복지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증 발급은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2번 청소년 활동진흥법은 활동이란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이 하는 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즉 수련 활동이라든지 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수련 기관이라든지 또 그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게 청소년 활동진흥법입니다. 3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인데 학교를 중도에 그만뒀거나 또는 졸업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서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거나 또는 학교 밖에서도 학력을 취득할 수 있거나 또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결국 결론적으로 청소년이 자립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는 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4번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자,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폭력, 즉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5번 소년법. 이것은 이제 범죄에 관련된 법령입니다. 그러니까 소년법에 의하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아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그런 가벼운 그런 조치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있는 청소년이다 하더라도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까지만 받을 수 있게 형량이 가볍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소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0번의 청소년증 발급은 청소년 복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